네, 더 카메라 스쿨 포트폴리오 강의. 지난 시간에는요, 포트폴리오 안에 사진들을 구성하고 선택하고 배열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디테일한 추가 컨텐츠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하는 작가 노트 혹은 작업 노트입니다. 주로 작가 노트는 예술 사진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는 필수로 첨부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작가 노트는요, 말 그대로 작가가 이 작업을,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여줌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작가 노트에 대해서는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산문처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딱딱한 매뉴얼처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작가 노트를 쓸 때 들어가는 것들이 내가 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읽는 사람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장황하게 길어진다면 읽는 사람도 지겨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몇 줄, 뭐 5줄, 10줄 뭐 이 정도로 정리해서 보여주고는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작가도 이제 미술 작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이 두꺼운 하드보드 매트에 마운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꺼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무겁게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아마 첫 장인 것 같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이거는 CD고요. CD와 함께 첫 장에 따로 이런 A4 용지로 출력을 해가지고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즉 작가 노트를 첨부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역시 디지털 포트폴리오에도 자기의 작업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텍스트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글을 쓰는 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지만 또 중요한 게 그럼 스테이트먼트를 과연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이냐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보통 스테이트먼트는 작품의 앞 또는 뒤에 놓습니다. 작품을 다 보고 나서 스테이트먼트를 읽는 경우는요, 우선 어떠한 정보도 없이, 사전에 정보 없이 그냥 온전히 작품을 감상을 한 후에 원래 이 작품은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정보를 선 감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보를 주는 방식을 택한 거고요. 먼저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는 방식은요, 이 작품은 이 설명 없이는 절대로 해석이 안 돼. 이 설명을 꼭 먼저 듣고 작품을 봐야지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작가들은 스테이트먼트를 포트폴리오 맨 앞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캡션입니다. 캡션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제 이제 포트폴리오, 디지털 포트폴리오, PDF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잘라서 본 건데 여기 이렇게 밑에 확대를 해서 본 건데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언컷 지민이라는 이제 작품 이름, 타이틀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C프린트 백라이트 프레임. 이게 이제 제가 했던 프린트의 종류. 저는 C프린트의 백라이트 프레임, 액자 뒤에 그 LED로 백라이트를 넣어서 액자가 밝게 빛나는 그런 액자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크기 120 곱하기 180, 그리고 저는 곱하기 3까지, 두께도, 액자의 두께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표기를 해줄 때 크기는요, 가로 세로가 아닌 세로 곱하기 가로로 해줍니다. 그리고 단위를 꼭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작 연도까지 같이 표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전시를 위해 예술 작가들이 이런 캡션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진 한 장만 봤을 때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달아주는 것이 바로 캡션입니다. 뭐 순서는 사실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마다 요구하는 캡션의 순서가 다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제목과 재료, 사이즈와 제작 연도, 이 정도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예술 사진을 하는 작가가 아니라도 캡션을 표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뭐 어떤 회사의 사진, 클라이언트와 같이 일을 한 건지, 뭐 이런 내가 그 당시 촬영했을 때 사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간략하게 기입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캡션을 작성을 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캡션이 크거나 혹은 캡션 텍스트의 그 서체 자체가 너무 디자인이 화려해서 눈길을 끌거나 했을 때는 이 사진을 감상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로, 마이너스 요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캡션은 보통 작게, 그리고 하단 쪽에 혹은 다른 페이지에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한 작가가 레이아웃을 짤 때 한 페이지는 풀로 이렇게 차게 했고요. 하나는 이제 가로 사진이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 빈 공간 여백을 이용해서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의 캡션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진을 읽는데 방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조금 멋을 낸 것 같은 디자인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면서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옆쪽에 두 개의 캡션을 몰지 않았더라면은 이미지에 글씨가 써지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조금 작아지는 효과를 받겠죠. 그거보단 이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썸네일과 밀착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만들 때 텍스트를 전혀 넣지 않을 거야, 난 사진만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어떤 텍스트나 정보 없이 사진만 이렇게 파일에 파일링 하셔가지고 북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다 그렇다면은 사진 포트폴리오 맨 마지막 장 뒤에 추가적으로 한 장을 더 해서 작은 썸네일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던 사진들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사진들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기입을 해준다면은 아까 그 사진이 이런 거였구나 라면서 포트폴리오를 다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좀 더 깔끔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CV라고 하는 경력사항, 이력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는 어떤 클라이언트나 대상을 설득하고 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체에 나의 경력사항들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연락처 같은 정보들을 CV에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어디서 전시를 했는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적인 일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같은 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CV를 작성하는 것 또한 짜여진 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이 편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항들이 이름, 연락처, 학력사항, 파인아트,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 예술작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전시를 했었는지, 그래서 그 전시에 대한 제목, 연도, 장소, 그리고 이게 단체전인지 아니면 개인전인지에까지도 표시를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이 있다면 수상 경력까지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셜, 그러니까 광고 사진을 하시는 사진 작가분들도 경력사항에 넣으시는데, 경력사항에 이제 어느 잡지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뭐 어느 회사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뢰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작가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진으로만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된다면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락처나 이제 자기의 주소, 이름 이 정도는 꼭 들어가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텍스트입니다. 자, 뭐 지금까지 이제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도 있었고 캡션도 있었는데, 텍스트는 또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이거는 또 제 PDF로 만들어진 디지털 포트폴리오의 이제 캡처 화면인데요. 사실 이게 책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절반으로 잘려져서 이제 양쪽으로 접히는 이런 식의 디자인입니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찍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내가 어떤 감정을 받았고 하는 그런 설명 글들을 짤막하게 넣어줬습니다. 모든 사진을 넣지는 않았고요. 모든 사진에 넣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하나씩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정보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레이아웃 디자인을 짰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줘서 사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썸네일 같은 형식으로, 썸네일에는 이제 뭐 아까 전에는 캡션이 들어갔지만 지금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뭐 어떤 날이었고 어떤 식의 기분이었고 촬영을 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 이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식의 짤막한 글들을 썸네일 옆에다가 달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보는 클라이언트가 나랑 1대1로 만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직접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포트폴리오만 보내야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설명이 꼭 들어가 주면은 사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구성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구성이 된다면 정말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더 발전하고 개선할 만한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포트폴리오는 마치 사진 작가가 사진을 작업을 더 하면서 사진 작품이 발전하듯이 포트폴리오 역시도 그 발전하는 작품에 따라서 유기적인 생물체처럼 이렇게 발전을 같이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평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사진 작가와 포트폴리오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가끔 이제 포트폴리오를 클라이언트나 이제 심사위원에게 보내고 나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가 실패했을까? 내 사진은 좋지 않은 거야. 내 포트폴리오는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낙담을 하기 전에 내 포트폴리오가 왜 그 심사위원에게 그 클라이언트에게 페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군더더기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더 발전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잘 보려면 남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진 작가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저는 이제 에이전시에 소속된 작가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에이전시는 이제 사진 작가들을
모아놔서 뭐 필요한 사진 작가들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패션 포토그래퍼, 뭐 광고 포토그래퍼, 뭐 제품 사진 포토그래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묶어 놓은 에이전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에이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진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보통 이제 탑 클래스 포토그래퍼들은 에이전시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광고 사진 쪽에는 그렇다면은 저기 예술 사진 쪽으로 와서는요. 물론 예술 사진에서도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에이전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보통 갤러리 소속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소속된 작가들의 대표 작품과 포트폴리오를 열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어떤 메이저 포토그래퍼들은 어떤 식으로 사진을 구성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지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포트폴리오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얻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과 굉장히 진지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자칫 작가가 너무 주관이 강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주관이 너무 강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나 사진 작품이나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는 사람이 어린아이건 혹은 전문가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이 저희 이제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 포트폴리오를 놓고 뭐 이렇게 몇 명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리뷰라는 행사입니다. 국내에서는요, 대구 사진 비엔날레, 대구에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열고요. 그리고 동강에서 동강 사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진 작가들이나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뷰에는요, 리뷰어가 있고 참가자가 있습니다. 리뷰어들은 보통 이제 메이저 포토그래퍼들, 아니면 예술가, 큐레이터, 비평가, 기획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각 분야의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 포트폴리오를 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와서 내가 원하는 리뷰어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내 작품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이제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면 전시도 하고 지원금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귀를 여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면은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좀 더 훌륭한 사진 작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포트폴리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